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된 첫날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다우가 0.98%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4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67%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모습인데요. 금융시장은 이제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이제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 간밤 흐름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7bp 가량 내리면서 지금 3.02에서 3.03% 가량 가리키고 있습니다. 채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긴축 우려감에 꾸준히 좀 레벨을 높여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이번 주 내내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소 좀 매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채권 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환 같은 경우 달러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역시 이번 주 내내 매파적인 연준의 채비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는 이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8.4 수준을 달러 인덱스가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내일 파월의 발언,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선반영된 요인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5%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2.52달러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 복원에 합의할 경우를 이제 원유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해서 이 현지 시간으로 27일까지 사흘간 열리게 되고요. 파월 의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 밤 11시가 될 텐데요.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또 그 중요 내용이 외신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마 한국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새벽쯤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잭슨홀 이 심포지엄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그 잭슨홀 회의를 주최를 하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면서 킥오프를 했습니다. 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인데요. 우선 오늘 연설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광범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굉장히 높은 인플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에 이 인플레 수치가 일부 완화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9월 회의 전까지 좀 많은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4%를 웃도는 것도 가능하고 또 5%를 웃도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가 지금 6월 FOMC에서 사상 첫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75bp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유일하게 소수 의견으로 50bp 인상을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이런 인물마저 지금 인플레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연준의 책무가 엄중하다라고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연준 인사들도 발언 계속 쏟아냈는데요. 우선 이제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기준금리가 3.4%를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참가자들이 좀 주시를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떤 형식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스톱 앤 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요. 이제 스톱 앤 고라고 하면 우선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이제 성장률이 그럼 또 동시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이제 인하하는 이런 물러서는 정책이 이제 스톱 앤 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 연준이 시행을 했던 정책이고요. 어느 면에서는 좀 실패를 한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파월이 이번에도 이런 정책을 고수할지 혹은 이제 이번에는 스톱 앤 홀드 방식으로 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스톱 앤 홀드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일단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경제에 이제 좀 체감이 될 때까지 그거를 당분간 유지하는 정책,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홀드하는 정책을 이제 펼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커 총재가 3.4%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동안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스톱 앤 홀드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커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서둘러서 금리를 올렸다가 서둘러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금리를 어느 정도는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한동안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와 마찬가지로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이 8월 물가 지표를 기다린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연준의 가장 매파 인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인스 총재 역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연방기금 금리 범위를 3.75에서 4% 범위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가 가장 강조를 한 것이 프론트 로딩인데요.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는 이 폭이 있다면 그걸 이제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만이 금리 인상의 최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또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기에 아주 적당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잭슨홀 회의에 어제 금통위를 마친 이제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내일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 채권 시장 중심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일 것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채비를 해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임박한 상황에서 이 패드 워처들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다음 9월 FOMC에서 금리를 뭐 50bp 올릴 것인지 75bp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연준의 의장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연준 내에서 중재자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소수 의견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결국 이 연준의 FOMC의 금리 결정은 이 개별 여는 위원들의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런 중재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오늘 나온 발언만 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음 9월 FOMC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지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기존에는 이 명확한 금리 가이던스를 줘 왔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또 지나고 또 이렇게 최근 금융 여건이 굉장히 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제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야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9월 회의까지 이제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이제 금리를 얼마큼 9월에 당장 올릴 것인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월가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이 바로 이 9월 FOMC에서 가이던스를 명확히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뉘앙스라든지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번에 FOMC에서 다소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이제 강하게 올리지 않을 수 있다. 페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여름간의 이 증시 랠리를 이제 촉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좀 시장과 파월 그리고 연준 간의 의견차가 있다면 좀 이 의견차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제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이 글로벌 채권 담당자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더 우세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파월이 지난 7월에 FOMC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오해를 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 지난 FOMC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조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연준의 어떤 방향 전환, 이제 급격한 긴축에서부터 좀 긴축을 덜 하는 요런 거를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파월의 의중일지 그리고 이런 기록적인 인플레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것일지 요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7월 FOMC 이후 증시는 계속 좀 잘 갔지만 연준 위원들은 꾸준히 이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것이 이제 10년물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이제 BMO 캐피털 마켓스의 금리 전략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매파적인 파월을 이미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금리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채권 시장에 상당히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지금 월스트리트 그리고 투자자들과 이 연준 간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아닌가, 약간의 지금 오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금 골드만삭스가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쳤다라는 신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이제 다음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을 이제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긴축적인 정책을 했다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어떤 자산 시장에 이제 트리클 다운을 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요. 사실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은 이 연준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긴축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이트닝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페드와 시장과의 오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괴리, 이 시장과 연준이 생각하는 괴리가 만약에 벌어지면 연준이 더 이제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이제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파월이 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다음 돌아오는 FOMC에서 더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장과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시점까지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9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이 이 오해 때문에 또 다음 FOMC에서 75bp를 단행할 정도의 그렇게 심한 오해는 아니지만 이런 살짝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월가에서 골드만삭스만은 아닙니다. 월가의 유명한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도 지금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긴축적인 금융 환경, 즉 이제 증시 환경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연준에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뭐 주가를 끌어내리는 걸 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이 긴축의 여파를 이제 결국에는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프론트 로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원준의 이런 긴축 의도를 무시하고 이제 나홀로 랠리를 펼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GDP를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속보치를 발표를 하고요. 잠정치 발표를 두 번째로 하고 또 이제 최종 집계된 숫자를 이제 확정치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GDP 숫자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잠정치인데요. 이번 2분기, 지난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경제가 이제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상무부가 밝혔는데요. 지금 2분기 미국의 실질 계절 조정 기준으로 실제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해서 0.6% 연율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역성장을 했죠. 1분기에도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2분기 GDP가 가장 처음 공개됐던 속보치는 이제 마이너스 0.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치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고요. 또 이제 월가의 예상에 대체로 좀 부합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 원래 통상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강조를 했듯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또 오늘 나왔던 그 GDP 세부 숫자를 보면 이제 소비자들의 미국인들의 소비 판매가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2분기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미국인들의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1.0%로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1.5% 증가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 소비가 조금 오히려 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가 미국 경제의 지금 7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견조했고 또 이제 기업 이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상무부에서는요. 결국 이제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2분기 이 GDP 잠정치는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6으로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나쁜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이 소비를 계속하면서 경기를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이러한 소비를 해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있는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2분기 GDP 잠정치 수준으로 GDP가 발표가 돼서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침체가 이제 대규모의 강력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이 완만한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노동시장 관련 지표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 20일로 끝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4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바로 직전 주보다 2천 명 감소한 수준입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이제 한 달 만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다라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대 지수 대체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빅테크도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부로 이제 3대1 주식 분할을 한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를 보면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1,000슬라를 우리가 목표를 했었다면 이제는 300슬라 시대가 이제 열린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봐서는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도 오늘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애플이 오늘 1% 이상 올랐고 알파벳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도 3% 이상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금 오늘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이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어쩌면 이 매출 측면에서 좀 최악의 시기를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틀러 같은 경우 이런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PC 게이밍 인더스트리라든지 요런 측면에서 약간 매출이 어쩌면 바닥을 찍었을 수 있고 이제 좀 리바운드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10월에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이 비즈니스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CT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콜을 냈는데요.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이외에 다른 종목 중에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 펠로톤 인터랙티브 있습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 어제는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호재가 들리면서 2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다시 이제 18%가량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주가 역시 1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